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시의 적절하게 이제 조금 있으면 새 학기가 그리고 새 학년이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일주일 또는 2주일 사이에 각 학년별로 새 학년을 맞이하는 수학 전략 그리고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될 건 뭐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유념해서 파고들고 또는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재학년, 그러니까 다가올 학년에 수학에서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또 학년별로 그리고 각 단원별로 급소는 어디인지, 물론 책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강의에서 상투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늘 언급하는 그런 얘기 말고 정말 누구나 볼 수 없는, 그러나 사실은 정말 중요한, 그리고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등 6학년 1학기 수학 첫 번째 단원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핵심, 그리고 급소, 그리고 반드시 파악해야 될 내용,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짚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당연히 일반 그 자연수를 다루는 것보다 대부분 분수, 소수 뭐 이런 거를 다루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죠. 물론 수학을 잘하거나 아니면 연산에 큰 문제가 없는 친구들은 뭐 분수에 가서도 딱히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나, 사실은 초등 수학에서 무언가 큰 걸림돌에 가로막히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는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분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수의 나눗셈이지만 처음 분수의 개념이 나오는 저학년,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때부터 점차 분수에 대해서 무언가 나쁜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올라온 친구들은 지금 이 분수의 나눗셈이라는 이 단원에서 다시 한번 또 크게 좌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 또는 초등 수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은 덧셈 뺄셈을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곱하기와 나누기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학을 계속 공부해보면 그리고 연산을 하다 보면 사실은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훨씬 쉬워요. 아니, 대부분의 경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히려 6학년보다 아래 학년인 5학년 또는 4학년, 3학년 때 나오는 분수, 덧셈, 뺄셈보다 이 분수의 나눗셈이 사실은 연산으로만 봤을 땐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아니면 아이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패스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 선생님들 또는 부모님들 때문에 아이는 분수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어렵게 생각하는. 근데 사실은 토닥토닥 잘 아이를 길을 살려주면서 그리고 아이를 잘 이끌어주면 사실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수가 들어가 있는 분수 형제들 중에 굉장히 쉽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6학년 1학기 그 첫 스타트인 분수의 나눗셈을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고 조금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수월하게 잘 해낸다면 얼마나 그 뒤에 수학의 인생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수학 인생이 활짝 피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 부분을 아이한테 꼭 각인시키고 그리고 아이 머릿속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수는 분수란 이름이 들어간 게 다 똑같이 어려운 게 아니고 분수의 나눗셈은 생각보다 쉽다. 자, 그러면 분수의 나눗셈이 왜 쉽냐? 생각해 보세요. 소수 나눗셈은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계산을 끝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다 계산기로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만 아직도 전 근대적으로 조선시대처럼 다 일일이 계산하게 하지만 사실은 소수점 계산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기에 맡겨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학교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열심히 계산은 하나 그 계산을 잘하는 게 곧 진짜 수학 실력인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그리고 수준이 높은 수학을 정복 못하게 되는 건
전혀 소수의 계산 능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가 정말 문제인 거지, 사실은 계산으로 치면 소수의 나눗셈이 훨씬 지저분해집니다. 그럼 분수의 나눗셈은 왜 소수의 나눗셈보다 쉽냐? 당연히 소수의 나눗셈은 계산을 끝까지 해내야 됩니다. 근사값으로 뭐 소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던, 아니면 나누어서 결국은 몇 번째 자리까지라도 다 나누어서 떨어지는, 또는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계속 무한 소수로 가든, 하여튼 어떤 조건이 주어진 그 때까지 계산을 끝까지 해내야 되는 게 소수의 나눗셈인데, 분수의 나눗셈은 계산을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식 자체를 그냥 바로 답으로 쓸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의아해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1 나누기 7 하면 소수로 나타내려면 1, 그 다음에 나누기 하고 7 해서 0점 때리고 다시 0 붙이고 7, 1은 7 한 다음에 3 나와서 또 0 붙이고 계속 나누어 가잖아요. 그런데 분수는 1 나누기 7을 그게 답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그냥 7분의 1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사실 이렇게 쉬운 숫자가 어디 있어요?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그 표현 방법만 바꿔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걸 사실은 저희 수학 공부할 때는 답이라고 보통 많이 했는데 요즘은 다 몫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때도 몫이라고 썼어요. 1 나누기 7의 몫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1 나누기 7을 끝까지 나눠서 쓰라는 게 아니라 분수로 나타내라고 하면 너무 좋아해야 돼요. 왜? 그냥 7분의 1이라고 대답하면 되니까. 그럼 1 나누기 3은 그냥 3분의 1. 사실은 이렇게 분수를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또 쉽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잘 풀리고 또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어렸을 때 분수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우거나 아니면 분수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도록 그렇게 잘못 접근한 학생들은 괜히 분수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져서 결국 분수의 나눗셈도 굉장히 싫어하는, 결국 싫어하니까 안 되고, 안 되니까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완성해내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수는 계산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현 방법 하나를 탁 분수로 바꿔주면 그게 그냥 답이 되는. 사실 그리고 특히 분수의 나눗셈은 왜 쉽냐면 거꾸로 돌려서 곱해버리면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는 사실 더하기보다 더 쉽잖아요. 통분할 필요도 없고, 원래 분수끼리 더하기 빼기가 분수의 곱하기 또는 분수끼리의 나눗셈보다 훨씬 쉬운 거는 아시죠? 왜냐하면 분수의 덧셈 뺄셈은 다 통분을 해야 돼요. 그 통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분수의 곱셈하고 나눗셈은 통분이란 그 절차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버리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분수의 나눗셈을 왜 아이들한테 쉽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쉽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왜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영상을 보는 우리 6학년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친구들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아이한테 잘 일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는 각기둥과 각뿔이라는 입체도형 단원이죠. 사실 입체도형 단원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입체도형을 공부할 때 그 도형을 직접 만들어서 전개도를 다 잘라서 가위로 오리고, 그래서 그걸 다 완성을 시켜서 모서리는 여기고 높이는 여기고 그 기둥의 모양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면 사실은 더 상상력이나 추론 그리고 미루어 짐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그 어떤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얘기하지 않고들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각뿔,
그리고 각기둥, 이게 사각뿔인지 이게 삼각뿔인지 아니면 이게 사각기둥인지 오각기둥인지 그걸 구별 못해서 틀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 입체도형 이 두 번째 단어는 모양 때문에 답을 틀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이건 삼각기둥이구나, 그리고 이건 사각기둥이구나 다 구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을 제일 골탕 먹이는, 아니면 여기서 아이들을 제일 꺼려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전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각기둥에 전개도를 펼쳐놓고 삼각기둥에 전개도를 펼쳐놓고 또는 사각기둥에 전개도를 펼쳐놓고 이거를 접었을 때 기역, 니은, 변에 맞닿는 마주하는 변의 기호를 쓰시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전개도를 접었을 때 미음 면과 반대에 위치하는 면, 어떤 면인지 맞춰보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전개도 문제에서 대부분 입체 도형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그런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공간 감각이 좀 떨어진다, 아니면 얘는 입체에 대한 개념이 또는 입체에 대한 감각이 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냐면 입체 도형이 잔뜩 들어있는 교구, 입체 도형이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그런 방에, 아니면 그걸 앞에다 놓고 하나하나 일일이 만지면서 확인하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문제에 나온 전개도를 옆에서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친절하다고 가위로 다 오려요. 오려가지고 그걸 아이 앞에서 다 접어주면서 야, 이걸 이렇게 접으니까 면이 여기가 닿지? 그리고 이렇게 접으니까 이쪽 모서리하고 닿지? 그러니까 답은 리을 미음이야? 뭐 이렇게.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개도를 보고 그것을 접었을 때 면이 어디가 닿고 선이, 모서리가 어느 모서리가 닿는지를 상상해 보는 단원이에요. 그거를 잘라서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학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추론하는 능력, 미리 예측하는 능력, 그게 수학 실력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단원을,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건데, 아니 그걸 가위로 다 잘라서 보여주면, 단순히 잘라서 보여주면 금방 한 방에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 아이는 입체적인 상상, 그리고 입체적인 예상, 그리고 입체적인 추론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아이한테 자꾸 상상을 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벌써 지금 한 몇 번째 강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니, 지금 이 각기둥과 각불이라는 두 번째 단어는 꼭 아이한테 자꾸 상상을 하도록 그렇게 아이한테 기운을 북돋아 줘야 되고, 물론 입체 감각이나 공간 감각이 조금 늦게 발전되고 개발되는 아이들은 힘들어 할지 몰라도 그걸 잘라서 바로 보여주고 끝내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그건 쉽죠. 그러나 아이한테 생각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기다려주고 자기가 상상으로 그 전개도를 접어볼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인도하는 게 결국 이 아이의 공간 감각 그리고 입체감, 이런 것들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소수의 나눗셈. 조금 아까 제가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소수의 나눗셈도 같이 잠깐 소개를 했죠. 뭐가 더 어렵다 그랬죠? 당연히 소수의 나눗셈이 더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렵다라는 기준은 노가다로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바람직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수의 나눗셈은 그냥 단순 연산이 조금 더 분수보다 힘든 겁니다. 그 분수보다 조금 더 힘든 그 노가다 연산을 어렵게 만들어서 소수의 나눗셈을 아이들한테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여기는 배제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세 번째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출판사 그리고 참고서 그리고 문제를 만드는 분들한테 이건 당부드리는 겁니다. 분수는 숫자가 복잡해져도 우리가 계산을 끝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수의 나눗셈은 그냥
모 분의 모라고 딱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수는 계산을 대부분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십진법을 이용해서 소수 자리 숫자만 바꿔주는 건 쉽죠. 그런데 일단 소수 계산을 다 하게 만들면 누구든 노가다스럽게 계산을 다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큰 파도처럼 전 세계를 다 뒤엎고 있는데 아직도 소수 계산을 연필로 점 찍어가면서 하는 그런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발 문제를 낼 때 소수를 복잡하게 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계산 능력이 너의 수학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오인하게 만드는 그런 지저분한, 한마디로 바람직하지 않은 어려운 문제는 내지 말아달라는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는,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숫자를 지저분하게 줘서 연산에서 무언가 실수를 유발하게 만드는 이 소수의 나눗셈의 그 어떤 문제도 가능한 한 그냥 날려버리세요. 제가 문제를 날려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부러 제가 굉장히 도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정도로 나쁘다는 겁니다. 이 소수의 나눗셈은 나눗셈을 할 줄만 아면 돼요. 나눗셈을 할 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하면 나누어지는지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거를 나눗셈을 숫자 지저분하게 주면 얼마나 힘든지 그냥 애들 연산으로 거의 뭐 수학의 오만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저는 그런 치졸한 문제들, 그런 것들은 철저히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소수의 나눗셈은 나눗셈을 할 줄 알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수학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올해 작년부터인가요? 올해부터 이제 SAT, 미국의 대학 입학 능력 시험인 우리나라 수학 능력 시험처럼 미국의 SAT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 SAT의 수학 시험은 이제 계산기를 전면적으로 다 갖고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정 부분 문제만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계산기를 무조건 다 갖고 들어가서 모든 연산 또는 웬만한 그래프는 다 계산기로 그리고 그리고 답을 내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의 수학 역량은 연산이 아니거든요. 생각하는 힘, 논리 추론, 사고의 흐름, 그리고 예측 능력, 이런 것들이 수학인 거지 단순 무식한 연산 능력은 수학하고는 사실은 큰 상관이 없는, 한마디로 수학을 다루는 아주 일정 작은 부분의 도구일 뿐인 걸 꼭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소수의 나눗셈은 지저분한 문제들을 피해서 아니면 가능한 한 날리고 소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원리와 개념만 잘 파고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비와 비율. 사실 초등 6학년 수학 1학기 거 중에 아이들이 굉장히 골탕을 좀 먹는 그런 단원입니다. 비와 비율. 둘이 비슷해 보이는데 비와 비율이 묘하게 달라요. 특히 이 비와 비율이 분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분수, 그리고 비, 그리고 비율, 그리고 백분율까지 얘네들을 흐르는 그 중간에 면면한 메인 개념, 그리고 얘네들이 되게 유사한데 조금씩 다른 거, 사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잠깐 핵심이나 급소를 짚어주는 이러한 강의 또는 이러한 안내 말고 정식 수학 강의에서 사실은 앞뒤를 연결하는, 한마디로 연계와 그 다음에 융합된 그러한 설명으로 분수, 비, 비율, 그리고 백분율까지 관통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그리고 융합적인 하이브리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아예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강의는 이렇게 순서대로 1강, 2강, 3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제가 오늘은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탁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비와 비율. 지금 이 단원에서 아이들이 가장 헤매는 건 이런 문제예요.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뭐 1대 5 그리고 1대 5 이렇게 써놓고 이게 맞는 건지.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두 개의 선택 문장. 뭐냐면 3의 8에 대한 B, 3의 8에 대한 B. 그러면 3대 8이라고 써야 돼요. 만약에 이걸 8대 3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나라 그 수학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수학의 관계자 분들은 뒤집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말장난 문제죠. 자,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이렇게 내요. 3의 8에 대한 B 이렇게 내놓고 뒤집어서 8에 대한 3의 B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이 뒤집히게 돼요. 그 뒤에 따라오는 조사,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어떤 관계,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어떤 언어에 따라서 몇 대 몇이라는 게 앞뒤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헷갈리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냥 일관되게 3의 8에 대한 B만 물어보면 아 이건 그냥 3대 8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그걸 뒤집어서 8에 대한 3의 B라고 물어보니 이게 8이 뒤로 가야 되나? 이게 앞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헤매기 시작하고 당연히 문제에서 많이 틀리게 되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틀리는 걸 보면서 역시 이 문제는 아이들 실수 또는 아이들의 오답을 많이 유발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내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은 정작 비와 비율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순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외우지? 주객이 전도된 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너무 무식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원 또는 어떤 선생님 그리고 어떤 클래스에서는 대한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뒤에다 빼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니 수학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순서를 그냥 정해버리는 아주 단순 무식한 암기식 수학으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앞뒤를 바꾸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장난치는 그리고 문장으로 아이들을 오답을 또는 실수를 유발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은 저는 퇴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당장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천천히 점진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수학 교육을 향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 우리가 정작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대한이 들어가면 뒤로 빼고 의가 들어가면 앞에다 세우라. 이게 아니에요. 1의 8에 대한 B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거기다 의를 붙이고 왜 대한을 붙이는지 그리고 그 의의 의미는 뭐고 대한이라는 의미는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문장을 바꿔도 그 원리를 파악하면 헷갈리지 않게 아니 이렇게 진짜 수학을 해야 되는데 답을 맞히는 요령으로 그 순서만 외우게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수학에서 수학 문제에서의 의는 우리가 국어에서 그냥 일반적인 문장 한마디로 소설 또는 뭐 수필 이런 데서 의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의는 똑같지만 그 뜻과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수학적 의미의 의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국어에서 봤던 의가 여기서 똑같은 의가 아닌 거지. 왜냐하면 국어에서 의는 제가 격조사의, 그러니까 제 책에도 아마 언급이 돼 있는데 그런 의이고 여기서 의는 수학적인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의입니다. 그걸 구별해서 아이한테 원리와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하면 나중에 문장을 바꿔놓고 대안을 뒤로 빼고 뭐 앞으로 빼고 뒤집어 놓고 해도 이 아이는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이 비와 비율은 반드시 그 부분을 핵심 급소를 공략하고 그 부분을 격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 가지 그래프. 이 단원에서는 사실 제가 앞에 4개의 단원을 언급드릴 때는
각각의 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리고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언급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주로 말씀드렸는데, 이 5번째 여러 가지 그래프 이 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간단한, 그리고 핵심 급소랄 게 그렇게 딱히 시리어스하게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단원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난하고 평타의 단원이에요. 지금 이 5번째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는 대부분 동그란 비율 또는 막대 그래프, 아니면 다른 어떤 도형들 또는 어떤 그림 또는 지도를 가지고 아이들 하여금 백분율로 어떤 비율을 네가 잘 파악할 수 있느냐, 주어진 자료, 그리고 주어진 그래프, 그리고 주어진 그림들을 보면서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느냐, 뭐 요거를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또는 요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단원인데, 여기서는 2가지만 머릿속에 잘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만약에 이 단원에서, 사실은 이 단원이 6학년 아이들이 첫 번째 학기를 맞이해서 가장 무난하게 잘 지나가는 단원인데, 만약에 이 단원에서조차 아이가 힘들어 한다면, 그리고 뭔가 오답률이 높다면 무조건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뭐냐면 4번째 단원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의 맨 마지막 뒷부분에 백분율이라는 거.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그래프는 모든 것이 백분율의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백분율의 기반 위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백분율의 기반 위에 자료를 제시하는 거야. 따라서 이 그래프를 보고 무언가 판단이 안 된다? 몇 %인지 판단이 안 된다? 몇 %인지 애가 가늠을 못한다? 그러면 백분율에서 펑크가 난 겁니다. 따라서 다시 후행, 4번째 단원으로 돌아가서 비와 비율을 처음부터 다시 잘 살피고, 특히 비와 비율을 잘 이해했다면 맨 마지막에 백분율을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 5번째 단원으로 와야 되는 거죠. 5번째 단원이 잘 안 된다고 5번째 단원을 주구장창 파는, 그리고 문제집을 바꿔가면서 계속 문제를 풀리고 외우게 하는 그러한 한심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 말고, 5번째 단원에서 얘가 비율 또는 백분율 측정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뭔가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시 go back. 그래서 4번째 단원 비와 비율로 가서 백분율을 다시 한번 잘 후행을 완성하고 오는, 그렇게 되면 아주 물 흐르듯 잘 해결됩니다. 2번째, 이 2번째 포인트는 아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빵 터지실 텐데요. 사실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평이하게, 그리고 굉장히 수월하게 잘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틀리는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4단원 기본이 안 돼 있는 애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배제한 여기서 잘 틀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평소에 굉장히 덜렁대는 아이들이에요. 이 자료나 그래프를 보고 답을 헤아리는 그러한 데서는 전체적으로 덜렁대는 아이들이 자료를 잘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답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따라서 등짝 스매싱을 맞고, 그리고 아이는 자기의 덜렁됨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는 그러한 고신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몰라서 틀릴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바꿔서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의외로 덜렁대는 친구들이 많이 오답을 잘못 표현하거나,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림 또는 주어진 자료, 그래프를 잘 보고 한 템포 천천히 답을 헤아리는 걸로. 그러면 사실은 거의 다 아주 잘 이 단원을 아주 잘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 마지막 단원, 6번째 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라는 단원.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급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새 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파악해야 되고, 또는 미리 머릿속에 잘 넣어둬야 될 그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라는 이 단원,
사실은 이 단원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럼 평가를 할게요. 6학년 1학기 전체 6개의 큰 단원들 중에 가장 멋진 단원입니다. 수학적으로. 왜 멋지다고 제가 표현하냐면 바로 이런 단원,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문제들이 하이브리드형, 융합형 사고 또는 융합형 접근, 이런 것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이끌어내는 그러한 멋진 개념, 그리고 멋진 내용들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멋진 내용, 그리고 멋진 컨텐츠들을 훼손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저분한 숫자 노름,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연산해서 틀리게 하는 그러한 치졸한 거 말고 그런 거를 좀 배제하고 여기서 문제를 숫자를 깔끔하게 주고 그리고 입체 도형을 깔끔하게 준다면 굉장히 멋있는 융종합형 개념들의 어떤 멋진 잔치가 되는, 저는 그러한 훌륭한 단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직육면체의 부피 또는 겉넓이, 그럼 부피는 뭐고 겉넓이는 뭔지부터 굉장히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이 단원에서 나중에 그 멋진 콜라보 얘기는 조금 뒤로 하고요. 제일 먼저 이 단원에서 반드시 머릿속에 박히도록 그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직육면체, 그 직육면체의 부피 그리고 겉넓이. 부피는 뭔지, 겉넓이는 뭔지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제대로 잘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피는 뭐죠? 어려운 낱말로 하면 체적, 겉넓이는 그냥 정말 넓이. 근데 넓이인데 겉에 넓이를 우리가 헤아리는 거죠. 자, 요 정도로 아이들한테 너는 그러면 이제 부피는 체적이니까 됐고, 그리고 겉넓이는 겉에 넓이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체적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한마디로 겉넓이와 부피를 얘기할 때 단위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부피를 얘기할 때는 만약에 센티미터 기준이라면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단위를 붙이고, 넓이를 얘기할 때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단위를 붙여요. 왜 그런지 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야, 넓이 할 때는 그냥 제곱 센티미터고, 그리고 부피 할 때는 그냥 세제곱 센티미터를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정말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러한 포인트로는 아이들을 절대 이 단원에서 수학의 진정한 멋진 그 부분을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 건데, 단위를 왜 그렇게 쓰는지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부피와 어떻게 연관이 되고, 그리고 왜 이 단위가 넓이와 연관이 되는지, 그래서 왜 우리는 넓이를 계산할 때는 변과 변을 곱하고 왜 부피를 계산할 때는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까지 곱해야 되는지를 꼭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아이가 잘 이해를 못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멋진 콜라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우선 그거부터 제대로 이해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단위와 체적, 그리고 단위와 넓이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더군다나 그것도 정말 진정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만든 뒤에 드디어 멋진 콜라보를 완성하게 하는 거죠. 자, 콜라보는 뭐냐?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을 때, 아니 도대체 무슨 콜라보 갖고 저렇게 원장님이 거창하게 얘기하시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듣고 나면 굉장히 납득이 갈 만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자, 무슨 콜라보냐면 입체 도형, 한마디로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라는 단원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대수만으로 풀 수가 없고요. 기하만으로도 풀 수가 없어. 한마디로 기하의 탄탄한 기반 위에 대수가 어울려서 답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육면체 겉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일단 그 겉넓이의 한 장 한 장이 어떤 모양이 될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숫자들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숫자를 다 곱해서 답이 나와야 돼. 더군다나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면 앞판 한 장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옆면을 계산한 다음에 그 옆면이 마주보는 거랑 또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직육면체에 서로 마주보는 면의 넓이는 똑같거든요. 평행이니까 다. 그래서 앞뒤로 평행한 같은 사이즈의 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수적으로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서
어떤 같은 면적은 똑같은 면적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이 곱하면 되고, 심지어 입체 도형의 건널비나 어떤 부피를 구할 때 이런 문제까지 있어요.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 그리고 옆에서 바라본 그림,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 앞에서 바라본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입체감 또는 공간감을 강력히 아이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그 결론은 대수적으로, 한마디로 숫자 계산으로 마무리를 하게 하는, 따라서 공간 감각만 뛰어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대수, 한마디로 연산만 잘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단원입니다. 이런 단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하만 따로 다 빼서 공부하고 대수만 쫙 빼서 공부하는 그러한 단순 아주 무식한 그러한 계통수학은 가능한 한 하지 말라고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대수와 기하를 계속 넘나들면서 서로 크로스오버 시키면서 때로는 그 둘이 같이 나오는 단원까지 공부를 하면서 계속 수학은 대수와 기하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어울리면서 휘몰아치면서 나선형으로 댄스를 하면서 또는 콜라보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굉장히 멋진 학문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자꾸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가 진정한 수학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계산 따로 놀고 대수 따로 놀고 기하 따로 놀고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엄마 나는 도형은 좋은데 난 계산 너무 싫어. 또 반대로, 엄마 나는 진짜 계산은 자신 있거든. 난 아무리 지저분한 계산도 내가 정말 지겹지만 다 해내는데 엄마 나 도형만 나오면 머리가 하얘. 이렇게 한쪽만 뛰어나고 나머지 한쪽은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러한 불균형적인, 한마디로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러한 기울어진 수학 실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이를 대수와 기하의 콜라보로 아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게 우리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어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사실은 뭐 시간의 제약이 좀 있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 6학년 1학기에 대해서 초등수학 얘기를 하자면 밤을 새도 사실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제가 아주 간단히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말씀드렸으니 각 단원별로 제가 짚어드렸던 급소, 그리고 단원별로 제가 제기했던 문제의식,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녀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6학년 1학기 수학을 아주 멋지게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오늘 제 말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